독일은 망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이 명제가 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폐허에서도 기적처럼 일어선 나라. 메르세데스, BMW, 지멘스, 메이드 인 저메니는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독일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고철도둑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둘 멈춰서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공장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유럽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경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경고가 곧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이 겪는 위기의 구조가 놀랍도록 한국과 닮아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 특정 산업 쏠림, 급격한 고령화, 중국 의존도. 독일의 오늘이 한국의 10년 후입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유럽의 엔진이 어떻게 멈춰섰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독일 전역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관리자들이 발견하는 건 충전기의 텅 빈 몸통뿐입니다. 밤사이 누군가 3m에 달하는 고전압 케이블을 뿌리째 잘라갔습니다. 현장에는 유압 절단기로 깔끔하게 절단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CCTV 화면을 돌려봐도 범인들은 얼굴을 가리고 신속하게 작업합니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범죄가 얼마나 체계적인가 하면 범인들은 정확히 구리 함량이 높은 특정 케이블만 골라서 가져갑니다. 일반 전선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고전압 충전 케이블에만 집중합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의 순도가 높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00원을 넘어서면서 범죄자들에게는 금맥이 된 겁니다. 피해는 막심합니다. 케이블 교체뿐 아니라 전기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수리기간 동안 충전소는 작동을 멈춥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전할 곳을 찾아 헤매야 하죠. 독일 정부는 비상입니다. 전국의 충전 인프라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독일 전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함부르크에서 뮌헨까지,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독일의 모든 도시가 타깃입니다. 경찰은 조직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하룻밤에 10개 이상의 충전소가 동시에 털리기도 했습니다. 독일 경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금속 절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케이블뿐 아니라 건설 현장의 구리 파이프, 심지어 교회 지붕의 구리판까지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질서정연하다던 독일에서 왜 사람들이 충전소 케이블을 훔쳐야 할 만큼 절박해졌을까요? 왜 범죄자들은 감전 위험을 무릅쓰고 무거운 절단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불의를 노릴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범죄율이 올라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습니다. 범죄 시스템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확대되고 절박함이 사회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케이블 절도는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병은 독일 경제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이름은 멈춤입니다. 유럽의 엔진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황. 지금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통계 속에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24년 독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 겉보기에는 작은 숫자 같지만 이건 독일에게는 재앙과 같은 수치입니다. 왜 재앙이냐고요? 독일이 3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건 현대 독일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 통일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당시엔 한 해만 주저앉았다가 바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폭스바겐,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자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 이 회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개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만 수만 명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전역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정예고 규모는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스프, 세계 최대 화학기업. 독일 루트비히스하펜 본사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있습니다. 지메스, 독일이 자랑하는 전기전자 대기업. 수천 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쉬, 세계 1위 자동차 부품 회사. 독일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봅시다. 지난 1년간 독일에서만 12만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추가로 수십만 명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효율화 차원이 아닙니다. 독일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우리 일자리를 지켜라.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인건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고 에너지 비용은 치솟고 해외 경제는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OECD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선진국 37개국 중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꼴찌 수준입니다. 한때 유럽 경제의 30%를 혼자 책임지던 독일.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독일 덕분에 먹고 살았다는 말까지 나오던 독일. 그 독일이 이제는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독일은 다시 유럽의 병자, 싱맨 업 유로프가 되고 있다고. 이 표현이 낯설지 않습니다. 1990년대 말에도 독일에게 이런 별명이 붙었었죠. 당시 독일은 통일 후유증과 높은 실업률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의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 일명 아젠다 2010으로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개혁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만 난무합니다. 기업들은 독일을 떠나고 있고 투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젊은 인재들은 미국이나 아시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독일의 과거로, 그들의 성공 공식 속으로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을 무너뜨린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찬란했던 성공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경영학에서는 성공의 덫, Success Trap이라고 부릅니다. 20세기 독일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정밀 기계공학, 자동차 제조, 화학산업, 독일이 만든 제품은 곧 세계 품질의 기준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는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프리미엄의 상징이었죠. 누가 뭐래도 독일 제품이 최고다. 이 공식은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작동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를 키웠고 최첨단 공장을 지었고 완벽한 제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방식이 정답이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왔습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산업의 중심축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제조에서 플랫폼으로, 기계에서 데이터로 이동했습니다. 디지털,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새로운 키워드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기존 시스템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독일 제조업은 20세기 내내 최고였습니다. 왜 굳이 바꿔야 하죠?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버리고 불확실한 새 시스템으로 갈아탄다? 경영진에게는 너무 큰 보험이었습니다. 둘째, 덩치가 너무 컸습니다. 거대한 공장, 수십만 명의 직원, 복잡한 공급망.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은 피봇이 쉽지만 100년 기업은 다릅니다. 항공모함은 방향을 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문화적 보수성입니다. 독일 기업 상당수는 아직도 팩스를 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도 많은 독일 회사에서 팩스가 공식 문서 전송 수단입니다. 독일은 규칙을 사랑합니다. 안정을 중시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것보다 오래된 것을 신뢰합니다. 넷째, 강력한 노조의 저항입니다. 독일 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건 일자리 감축을 의미합니다. AI 도입? 숙련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노조는 현상 유지를 원했습니다. 다섯째, 정부의 과도한 규제입니다. 독일은 법과 규정의 나라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려면 넘어야 할 규제가 산더미입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규제합니다. 독일은 정반대입니다. 일단 규제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허용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독일은 전기차 시대에 내연기관 엔진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AI 시대에 아날로그 공정을 고집했습니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 하드웨어만 만들었습니다. 독일에는 구글도 없고 애플도 없고 테슬라도 없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GDP 4조 달러가 넘는 나라가 만들어낸 글로벌 IT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기시나요?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DNA가 실패의 DNA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부에서 폭탄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순간 독일 경제의 심장에 칼이 꽂혔습니다. 독일 제조업은 수십 년간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북해 바닥을 지나 독일로 직통하는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를 통해 쏟아지는 가스로 독일은 공장을 돌리고 전기를 만들고 겨울을 났습니다. 독일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 가스에서 나왔습니다. 왜 러시아였을까요? 싸고 안정적이고 편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석유처럼 배를 타고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파이프만 연결하면 끝이었습니다. 독일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를 보장한다. 러시아도 돈을 벌고 독일도 싼 에너지를 쓰고 윈윈 아니냐고요? 하지만 전쟁이 터졌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끊었습니다. 정확히는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폭파되었습니다. 누가 폭파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독일의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기료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 되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30센트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3배, 중국의 5배 수준입니다. 제조업체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철강, 시멘트, 유리, 독일이 자랑하던 중화학 공업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바스프는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 최대 화학기업 루트비히스하펜의 세계 최대 화학단지를 가진 회사. 그들은 일부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했습니다. 독일의 스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할 수 없다. 150년 역사의 독일 기업이 독일을 떠난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한 방 더 날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유럽에 강경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제품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자동차 25%, 철강 25%, 알루미늄 10%. 독일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GDP의 거의 절반이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핵심 시장입니다. 독일 자동차의 큰 비중이 미국으로 갑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미국 도로를 달리는 독일 차를 떠올려 보세요. 만약 25%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일본 차나 국산 차를 선택할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이 스스로 선택한 정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탈원전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녹색당과 환경운동가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독일은 원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풍력, 태양광.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독일의 거대한 제조업을 24시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양이 뜨지 않으면 공장은 멈춥니다. 결국 독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석탄 화력 발전을 늘렸습니다. 환경을 위해 원전을 끈다면서 가장 더러운 석탄을 태우는 모순. 그리고 그 석탄마저도 수입에 의존합니다. 모든 전제 조건이 무너졌습니다. 값싼 에너지, 열린 시장, 안정된 지정학. 독일 경제 성공의 3대 기둥이 한꺼번에 흔들린 겁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배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이 가장 믿었던 파트너로부터 따라왔습니다. 독일 거리를 걸으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BYD, 니오, 엑스팽. 중국 전기차들이 독일 도로를 당당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팔리는 수입 전기차 5대 중 2대가 중국산입니다. 한때 메르세데스와 BMW가 질주하던 아우토반에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지난 8년간 중국은 독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열광했습니다. 14억 인구,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 끝없이 확대되는 소비 시장. 이보다 더 좋은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폭스바겐을 봅시다. 이 회사의 전체 판매량 중 40%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없이는 폭스바겐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지멘스는 어땠을까요? 중국에 수십 개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바스프는 중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BMW도 다임러도 모두 중국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중국에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자동차 제조 노하우를 가르쳤고
정밀기계공학을 알려줬고 화학 공정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협작 공장을 지으면서 독일의 모든 비법이 중국으로 흘러갔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면 중국은 영원히 우리 제품을 살 거야. 중국은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는 그들의 선생님이야. 이 관계는 영원할 거야.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독일 기술을 흡수하고 개량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독일이 가르쳐준 기술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독일보다 싸게 만듭니다. 때로는 더 좋게 만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춥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는 이미 독일을 앞섰습니다.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은 중국이 세계 생산의 80%를 차지합니다. 배터리는 세계 1위 업체 10개, 중 6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심지어 독일이 자랑하던 기계 부품 시장까지 중국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독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급락 중입니다. 2015년에는 15%였는데 2024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BYD 같은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 기업들이 이제 유럽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겁니다. 독일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독일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괜찮은데 가격은 독일 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도 과거 일본 기술을 배워서 반도체와 조선에서 일본을 초월했죠. 이제 중국이 독일에게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수출의 절반을 의존하던 파트너가 이제는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동지가 칼을 들이댄 격입니다. 독일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옆집 이웃인 프랑스의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합니다. 파리의 한 귀금속 상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사려는 건 금입니다. 금화, 금괴, 골드바. 프랑스 국민들이 은행 예금 대신 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숫자를 봅시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3조 3천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천조 원이 넘습니다. GDP 대비 114%입니다. 이탈리아 135%, 그리스 167%.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때 유럽의 자존심이었던 프랑스가 재정 파탄 직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유는 재정 적자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 국제 금융시장이 프랑스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복지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무상의료, 넉넉한 연금, 긴 유급휴가, 실업수당. 프랑스에 사는 게 인생의 축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 그 시스템이 파산 직전입니다. 왜일까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로 연금 수령자는 폭증하는데 젊은 노동자는 감소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세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서 돈 내는 니콜라, 퀴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세금은 열심히 내는데 복지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산층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면서도 집도 못 사고 노후 준비도 못하는 20대, 30대. 이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노란조끼 시위도 계속됩니다. 프랑스는 매주 시위로 마비됩니다. 파리 중심가는 최루탄 연기로 뒤덮이고 상점들은 문을 닫습니다. 관광객들은 발길을 끊습니다. 정치권은 완전한 혼돈 상태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잃었고 개혁안은 계속 부결됩니다. 2024년 12월 총리가 불신임으로 사퇴했습니다. 프랑스 정치사에서 60년 만의 일입니다. 좌파와 우파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도 온건파는 힘을 잃었습니다. 좌파는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걷어라고 외치고 우파는 이민자를 추방하라고 소리칩니다. 건설적인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안조차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할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을 못합니다.
정치가 마비되면 경제도 멈춥니다.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프랑스는 제2의 이탈리아가 되고 있다고. 만성적 재정 적자, 끝없는 정치적 혼란, 경제 성장 정책. 이탈리아가 지난 20년간 겪어온 바로 그 길을 프랑스도 걷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을 양분하던 두 거인 독일과 프랑스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먼 나라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본 독일과 프랑스의 위기,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지금 겪는 모든 문제가 한국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먼저 제조업 의존도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GDP의 20%입니다. 한국은 얼마일까요? 27%입니다. 우리가 독일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특정 산업으로의 집중도는 어떨까요?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 4대 산업이 우리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더 심각합니다. 독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약 7%입니다. 한국은 얼마일까요? 25%가 넘습니다. 독일의 3배 이상입니다. 중국이 재채기만 해도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입니다. 코로나 때 중국이 봉쇄되자 우리 수출이 곤두박질 쳤던 것 기억하시죠? 더 무서운 건 중국이 이제 우리의 주력 품목에서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를 봅시다.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SMIC는 무서운 속도로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7나노 공정까지 도달했습니다. 배터리는 어떨까요? CATL,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 LG, 삼성, SK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BOE 같은 중국 기업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이 이미 물량으로는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보부가 가치 선박에서만 우리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구 구조는 한층 더 절망적입니다. 독일의 고령화 속도도 빠르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합계 출산율을 보십시오. 0.72명, OECD 37개국 중 꼴찌입니다. 프랑스는 1.8명, 독일은 1.5명인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됩니다.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폭증합니다. 연금 체계가 붕괴합니다. 건강보험도 파산합니다. 독일이 지금 겪는 연금 위기, 복지 재정 파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면 우리는 중동 석유에 의존합니다. 에너지 자립도는 거의 제로입니다. 석유, 가스, 석탄 모두 수입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중공에서 전쟁이라도 나면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어떨까요? 한국은 IT 강국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네트워크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정작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있나요? AI 기업이 있나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테슬라 같은 회사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도 20세기 성공 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제조업 기반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는 약합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독일은 100년 넘게 천천히 쌓아온 걸 천천히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는 모든 게 빠릅니다. 성장도 빨랐지만 추락도 빠를 겁니다. 압축 성장을 했다면 압축 쇠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 100년 걸려 쌓은 체력을 우리는 50년 만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체력이 소진되는 속도도 2배 빠를 겁니다. 독일의 위기는 경고장입니다. 너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독일의 공장들은 멈춰 있습니다. 프랑스 거리에는 시위대가 가득하고 케이블 도둑들이 어둠 속에서 충전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년 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속도를 생각하면 5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했던 것, 우리를 먹여 살렸던 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독일과 똑같은 성공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독일의 실패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독일은 변화가 두려워 20세기 시스템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몰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 이것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AI, 바이오, 우주항공, 신재생 에너지.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야 하고, 기업은 도전해야 하고, 국민은 실패를 용인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 국가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독일이 중국에 배신당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출의 25%가 중국에 집중된 현재 구조는 너무 위험합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중국만 보지 말고 인도, 베트남, 동유럽, 중남미로 시장을 넓혀야 합니다. 산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야 합니다. 4대 산업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합니다. 셋째, 인구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독일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출산율 0.7이면은 국가 존망이 걸린 수치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쥐꼬리만한 지원금으로는 안 됩니다. 프랑스처럼 GDP의 4%를 가족 정책에 쓰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을 국가가 책임지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민 정책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민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독일, 캐나다, 호주처럼 체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개혁도 필수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결정들이지만 지금 내리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인식 변화입니다.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독일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케이블이 잘리듯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 전체가 마비됩니다. 독일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충전소 케이블 하나가 잘리는 걸로 시작했지만 결국 국가 경제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고, 아직 경쟁력이 있고,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이 신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단순한 외국 경제 뉴스로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미래에 대한 절박한 경고로 받아들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한국이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격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